나는 임대인입니다. 작년에 이제 첫 책을 쓰시고 이번에 두 번째 책입니다. 보통 사람 부자 수업으로 돌아오신 박완규 작가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 또 재테크 또 마인드 관련돼서 또 부자 관련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제가 어려운 자리에 모셨고요. 이번 책에 제가 다 읽어보고 서두에 평범한 월급쟁이에게 경제적 자유를 안겨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6년차 또 직장인이시고 현재 또 13년차 또 주택 임대 사업자시고 이렇게 또 책 출간까지 몸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개라도 와 이거 정말 가능하실까 바쁘실 것 같은데 일단 부동산 투자자시니까 먼저 지금 대한민국 2023년도 올해 지금 이제 촬영하는 시점이 3월 중순을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질문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급격한 금리 상승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가 많았는데 조금씩 이제 해제되는 분위기에서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거래가 조금 많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전세 매매 모두 다 현재 하락하고 있는 시장들 이 상황에서 현상들이 벌어지고 향후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개인적인 제가 그 생각인데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우선 뭐 실수요자도 있겠지만 이제 투자나 뭐 투기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수요들이 실수요자와 투기 수요가 이제 양립이 됐을 때 만약에 그 투자 투기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하면은 뭔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제 그 투자 투기 수요가 흔들리거나 작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도나 뭐 매수가 이제 실종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외부 요인이라고 하면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투자 투기 수요는 실수요자는 어차피 그 주택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무리를 하더라도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것보다는 투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좀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매도를 하려고 해도 구입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쉽게 또 매도를 잘 안 하려고 하고 마찬가지로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더 싸게 살려고 하니까 살려고 해도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거래 실종이 오고 그 거래 실종에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매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지금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매물들이 어느 정도 소진되기 전까지는 좀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나 그런 제 예상입니다. 이제 박완규 작가님이 내가 보유한 매물 중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다 인터뷰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이제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이제 우리가 다 듣고 있고 알고 있는데 이 대출이자 요즘에 방금 얘기 드린 뭐 급격한 뭐 이자 상승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되신 분도 있고 이런 거 관련해서는 뭐 월세 가격의 또 변화라든지 가지고 계신 매물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가 실질적으로 한번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전세 물건은 없고 100% 다 월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월세 그 현금 흐름은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그 대출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대출 그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저도 한번 이거를 문의하셔서 제가 한번 이제 통장을 한번 보고 거래액을 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변동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현금 흐름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대출을 할 때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난번 인터뷰 때도 제가 말씀드리진 않은 뭐 그 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대출할 때 제 원칙은 그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그리고 이자는 고정금리 최소 뭐 1년에서 보통 선호한 건 5년 고정금리고요. 이거는 제가 저금리든 고금리든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별로 이렇게 대출 그 뭐 금리 인상에 영향이 없었고 원리금 균등하고 원금 균등하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원금 균등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원금 균등은 만약에 이제 그 100이라는 그 대출 원금이 있으면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매달 10이라고 나눠서 이렇게 상환하는 게 원금 균등 방식이고요. 원리금 균등 방식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서 같은 금액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초반에는 비중이 100으로 봤을 때 원금이 10%, 뭐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봤을 때 10%, 이자가 90% 정도. 그래서 초반에는 이자 부분이 상당히 높고요. 이 갈수록 이렇게 이제 원금이 줄어드는 이게 원리금 균등인데 대신에 내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하고 원리금 균등으로 이제 대출을 받게 되면
내는 금액이 똑같죠. 근데 이걸 왜 제가 그렇게 원래 하고선 저도 잊어버렸었어요. 네. 몇 년 정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즘에 와서야 고금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네. 주변에서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영향 없냐 그래서 저도 이제 보니까 저는 별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고 현금 흐름에 우선적으로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내가 받을 수 있는 월세 그 부분하고 대출로 나가는 부분, 저는 이제 대출로 지출되는 부분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음 달에 얼마 나갈지 모른다 이러면은 금리가 올라서 이렇게 더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처음부터 지출을 통제해서 원리금 균등 방식으로 이제 같은 금액을 계속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별로 영향이 없고요, 지금. 그래서 오히려 저금리 시대에서는 조금 더 이자를 또 높게 내는 편이었죠. 저금리 때는 고정금리가 조금 더 높으니까.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균등하게 이제 상환하는 그 현금 흐름 통제하기 위해서 대출도 그런 방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우선 월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월세가 많이 올라가지고 거의 지금 뭐 집을 한 채를 구입을 안 했는데 집 한 채 구입한 것만큼 월세 그 현금률이 좀 높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최근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재계약하면서 이렇게 약간 높아지긴 했는데 제가 또 월세의 저만의 이제 원칙은 한번 저랑 인연이 되고 제 임차인이 들어오신 분은 뭐 5년이 되든 6년이 되든 제가 월세를 한 번도 올리진 않습니다. 깎아드리진 못하는데 올리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거의 한 5년 정도 거주하시는 분은 거의 지금 시세에 한 70%나 뭐 60% 정도만 내시고 거주하시는 분이 있어요. 앞으로도 이건 제 고수를 할 거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부동산 임대사업 할 때 이분한테 어떤 가치를 드리고자, 그래서 편안함과 뭐 그런 가치도 좋은데 안정감이라는 가치도 좀 추가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가치를 뭔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월세를 그냥 고정화시키고 이분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면은 오래 거주를 하시니까 그렇죠. 저한테도 좀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만약에 아파트 쪽에 월세를 주고 있는 매물은 저는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 한 달치를 그냥 한 번 더 재계약하시면 한 달을 그냥 안 하는 걸로 해서 그렇죠. 빼드리겠다 해서 보통 그렇게 재계약을 저는 많이 그게 하는 이제 상황이거든요. 거의 뭐 이제 월세를 깎아주는 거랑 네. 동일한 개념이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네. 방법입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 후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셨다고 책에 쓰여 있었습니다. 취임사원 때 사회생활 처음 하고 나면 막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이제 덜하지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율론이 뭐 오늘만 산다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차도 필요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막 돈을 일단 내가 예전에 학생 때는 많이 이제 막 소비를 못 해가지고 힘들었던 상황을 보상하고 싶은 심리가 있는데 그 어린 그 나이 때부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가 저도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제 개인적인 좀 그 상황인데 특수성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2007년도에 이제 회사에 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군대를 이제 ROTC로 해서 2년 4개월 동안 그 군복무를 했었어요. 직업군인으로. 사실 직장생활 똑같습니다. 계급에서 좀 빡센 그런 이제 회사죠. 그래서 2년 4개월 동안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지금 월급 받는 그런 직장이랑 똑같이 거기도 성과도 있고 해야 될 목표도 있고 달성해야 될 관리해야 될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한번 이제 해본 이제 상황이죠. 네. 여기 대구에서도 가까운 이제 경산 하양에 있는 거기서 이제 군복무를 했었는데 우선 그렇게 경험을 이제 해보니까 이제 전역하자마자 바로 이제 월급이 끊깁니다. 전역하자마자 바로 입사에 성공을 해서 이제 취직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불안감을 한번 느껴보니까 제가 어디 퇴사를 이제 오랫동안 그래도 2년 정도 이제 근무하던 회사에서 그만두는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게 월급이라는 게 정말 한시적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저축을 해왔던 현금을 그때도 저축을 많이 했었고요. 투자했었던 그때는 주식도 좀 투자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끊기니까 이게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취직에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니까 그걸 소득 절벽을 좀 한번 먼저 경험을 좀 정말 일찍 한번 해봤고 또 하나는 이제 군 생활했을 때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이제 월급이라는 거는 밀릴 수가 없잖아요. 네. 군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이제 선배 장교분들이나 부사관 분들, 인접 동료분들 보면 정말 재택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10명 중에 이제 한두 명 정도는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월급에 만족하시지만 그런 분들은 뭔가 다르더라고요. 뭔가 이제 목표를 세우고 공부도 하고
주말에 이제 뭐 임장 같은 것도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이제 뭐 책도 되게 많이 보시고 저도 많이 그런 것 좀 배우고요. 듣고 어린 나이에. 그래서 그런 이제 군 선배들님을 보면서 아, 이 월급이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뭐 안주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저만의 좀 특수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일찍 그런 분들을 한번 접하고 만나서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가 됐습니다. 그때 지방 이제 소도시 경매를 경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시게 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정을 조금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이제 2010년도까지 그 저축 계속 모아놨던 그래서 군에서 이제 그 월급 받았던 거 그리고 이제 그동안 직장을 생활했던 거 그런 걸 다 모아놔가지고 이제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목돈을 시드머니를 확실히 마련해 놓은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 여기 다가구 주택 얘기 나오는 게 제 고향입니다. 고향이고 첫 투자고 첫 경매였고 첫 투자를 경매를 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경매는 제가 안 합니다.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느껴가지고 경매는 안 하는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가장 잘 아는 지역. 제가 거기서 뭐 초등학교 태어나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다 나오고 못해도 20년 가까이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그 어떤 이제 이제 분들이 살고 그분들이 직장이 어떻고 월세 수준이 어떻고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게 사실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첫 투자를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경매든 아니면 뭐 금매든 상관없지만 최소한 5년 이상은 거기 거주했던 지역, 내가 잘 아는 지역이 제일 좋아요. 실패할 그런 확률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다가구 주택이지만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원룸 같은 이렇게 너무 좁은 데는 수익률은 높지만 저는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원룸을 제가 만약에 거기 들어가 산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생각해보면 좀 저는 좀 좁을 것 같아서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살다 보면은 뭐 식구가 한 명 늘고 그러면 이제 좀 뭐 방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가구 주택은 좀 특이한 구조가 좀 큰 평수고요. 그러니까 7가구인데 7가구가 다 3룸 구조입니다. 3룸 구조 3룸이 아니 거의 뭐 이제 아파트랑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3층짜리고 지하까지 해서 이제 총 7가구가 있는데 방 3개에 화장실 2개.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2010년도에도 그렇게 보통은 뭐 모든 이제 옆에 원룸들이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협소하게 하는데 그 이제 한 몇 동 6동 정도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지어놔가지고, 이거 그 앞에 또 공원도 있고, 이제 좀 편의시설도 좀 주변에, 지금은 더 좋아졌죠. 그 반대편으로 먹자골목이 생겨가지고 좋아졌는데, 우선은 제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가장 잘 아는 지역에서 그렇게 했었고,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사면은 뭐 거의 이제 평생 갖고 가야 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평생 갖고 간다는 게, 제가 만약에 노후에 뭐 왔을 때 여기 살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했고 뭐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나 거기 이제 거주하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보유를 하고 있고 사실 뭐 이렇게 회사로 보면 본사죠. 저희 이제 그렇죠. 1번 본사 우리 뭐 스타벅스 1호점이 지금 이대 앞에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제 그 1호점 본사가 거기 제 고향이 있는 거고 꾸준히 현금흐름을 이제 계속 좀 갖다 줘가지고 굉장히 많이 도움이 지금도 되고 있고 공실 없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거주를 하셔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 여기에 주로 누가 주수 요청인지 이미 또 파악을 하신 상황이고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한두 분도 그렇지만 가족이 살 수도 있는 그런 구조가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화장실까지 2개를 하니까 대부분의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제 주변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초반에 시세 차익형 투자에 몰입하고 집중할 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소형 아파트를 매수해서 오로지 현금으로 그러니까 월세를 통해서만 거기만 집중하셔서 현재 이제 12채를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남들과 내가 대세, 보통 얘기하는 그 대세를 따르지 않고 나만의 길로 이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 그걸 궁금합니다. 네, 저는 뭐 이 투자가 사실 저의 성격인 것 같아요. 뭐 다른 분들도 아마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이 안 맞는 분들 있죠. 네. 본인은 이제 이런 이제 주어진 딱 틀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쇄적으로 뭐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될 때까지. 그래서 진짜 대박이 나서 그 자금으로 또 창업을 하고 그런 분들 보면 되게 좀 약간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가 되게
반짝반짝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돈을 버는 게 맞고, 반대로 저는 뭔가 이렇게 좀 통제되고, 이렇게 뭔가 제가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측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투자를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안 하려고 많이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저가 매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했을 때 제가 싸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그걸 팔아서 차익을 남기려면, 그걸 사주는 매수인한테 수익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무리 뭐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비싸게 사준다는 이제 보장도 없고, 그런 성격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까지 해보니까, 이런 현금 흐름 투자가 저한테 제일 맞고, 제 성격도 좀 제일 맞아서 그렇고, 저도 사실 투자할 때 좀 과감하게, 투자할 때는 또 과감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감함이 이제 근거 없는 과감함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다 이제 위험 분석하고 최악의 경우까지 판단해서, 요거는, 요 정도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과감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근데 아까 이제 다가우주택 1호점도 되게 과감한, 투자였죠. 이제까지 현금 다 끌고 대출까지 끌어가지고 요즘 말하는 사실 영끌이죠. 영끌, 네. 예, 영끌을 했지만 사실 그 영끌이라는 것 자체가 근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하고 수익하고 이제 월급도 받고 있고 그래서 요거는 한 몇 년 정도만 이 정도 이렇게 고생을 하면은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돌아가겠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기도 했고요. 대출 이제 많이 상환을 했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기 성격에 맞는 이제 투자법을 이제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세에 따르기보다는 일단 내 자신을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본인의 투자하시는 성격을 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투자라는 게 좀 마음이 편해야지 하는 투자가 진짜 맞습니다. 정말 잘하는 그런 투자라고 제가 최근에 요즘 왜 그러냐면 다 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문구들이 막 눈에 팍팍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거 방향성을 잘못 선택했나 이렇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최근에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 나만의 투자 방법 그쪽 종목을 좀 대세 따르기보다는 내 성향에 맞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방금 생각났는데 네. 우선은 조급함을 우선 제일 버려야 될 게 이게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뭔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은 나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특히나 주변 사람 중에서도 그런 식으로 돈 번 거는 사실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렇죠.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벌었다는 거는 누가 벌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금방 퍼지고 그리고 그런 조급함이 이제 투자를 자꾸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이제 갖게 하면은 그러면 정말 그런 이제 사기꾼들이 꼬이는 거죠. 왜냐면은 소액으로 거액을 만드는 거를 이제 그때부터 눈에 그런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으로만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조급해지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많이 흔들리고 그런데 저만의 하나의 이제 팁이 있다면 저는 제가 저를 잘 모르는 저하고 완전 연고가 없는 지역에 지금 이제 농지를 구입해서 거기 농막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서 주말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그쪽을 갑니다. 전라남도 부안에 있는데 부안 쪽은 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주말 동안 이제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소소하게 이제 거기 밭도 일구고 농사도 짓고 거기 주변에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요. 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피난처를 하나 너무 멀지 않아도 아니면은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날은 내 핸드폰을 완전 꺼놓겠다. 완전 단절된 뭔가 이제 피난처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서 본인한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투자에서 뒤처지거나 대세를 따라가는 그런 것보다 본인한테 집중하고 본인을 더 이제 알고 그런 게 더 길게 봐서는 투자에 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님만의 이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에 중요하게 보는 사람들마다 투자자들마다 다를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입지, 가격, 수요, 주변 환경, 수익률 등등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요. 네. 우선은 현금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 입지나 이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월세 수익인데,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이제 뭐 요건, 입지 요건이죠. 입지 요건, 저는 입지 요건 저도 이제 많이 보긴 하는데, 이 주변에 이제 그 월세 수요가 어느 이제 연령대인지, 뭐 임차인들이 직장인인지 아니면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지 그런 것들을 보려면 이제 뭐 입지 요건을 봐야겠죠.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 물건을 샀을 때 바로 다음 달부터 그 월세를 얼마큼 받아야 되느냐. 그 월세를 제일 많이 보고요. 월세는 약간 그 우리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해서 잘 떨어지진 않아요. 오르면 오르지 잘 막 이렇게 웬만해서 막 엄청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그런 수준이 거의 간다고 보면 돼요. 아니면 조금 더 소폭 오르거나. 그러면 이제 월세 수익률 수준을 보는데 그 월세 수익률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출 받게 되면 원리금 균등으로 해서 이제 지출을 통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목표한 수익률은 보통 10%인데 10%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수익률은 그 대출을 받았을 때 또 수익률이기도 해요. 대출을 어느 정도 하면 수익률이 좀 더 올라가죠. 제 그 그렇죠. 비용이 더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목표 수익률이 10%인데 10%가 안 돼도 투자를 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익률만 오로지 그것만 보는 건 아니고 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 이제 감정적인 부분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주말에나 이제 뭐 이렇게 평일에 좀 가기 어려우니까 주말에 오전이나 아니면 오후에 이제 한가칠 때 한번 가봐요. 가봐서 거기에 제일 많이 보는 거는 그 이제 평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모여서 담소 나누시고 뭐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거기서 살짝 들어가서 이제 물어봅니다. 그 여기 아파트 좀 제가 이렇게 직장 때문에 이렇게 거주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과감함 없이 되게 말씀 잘해주세요. 이제 뭐 손자 같으니까 또 말씀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여행 갈 때 저도 여행 갈 때 그 팁이 하나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거기에 그 여행 온 한 20대 초중반의 여자분들 3분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는 분들 그분들을 따라가서 물어보거나 그 동선이 어떤지 물어보면 100% 맛집하고 웬만한 동선은 다 깨고 있습니다. 검색을 다 해서 알아보고 그렇죠. 오신나 보네. 웬만한 검색을 이제 20대 초반 여성분들은 웬만한 검색 다 하고 다 정보 수집하고 해가지고 이제 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뭐 연세가 있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연륜이라든가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어떤 집이 좋은지 본인들이 다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좀 탐문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간단히 커피 같은 거는 안 되면 이제 차나 이런 거 하나 이제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드리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하는 편이지 저는 이제 뭐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입지나 이런 걸 보거나 지도를 보거나 그러진 않고 직접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게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가매수, 고가매도 하려면 정말 데이터 분석하고 향후 입지 조건이 여기에 이제 나중에 그 들어올 아파트들 세대 수하고 그런 것도 영향이 미치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거기에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투자를 결정하는 편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이제 외국인 그 분들 많이 거주하시는 분 아파트는 제가 조금 이제 지향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주말에 가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 분위기가 또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그 감정적인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투자를 근데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데이터가 좀 축적이 돼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 수익률은 목표는 10%. 그 정도의 아파트를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또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경험이 많으신 우리 투자자이신 이 작가님이 이 그런 부동산을 좀 싸게 금매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꿀팁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투자자이신 이 작가님이 이 그런 부동산을 좀 싸게 금매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꿀팁도 상당히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제 뭐 경매 안 하다 보니까 금매로 보통 사는 편인데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좀 많이 친하게 지내나요? 그 친하게 지낸다는 게 뭐 사적으로 막 이런 거보다는 우선은 그 아파트 이제 얼굴을 자주 뭐 보여줘야 됩니다.
뭐 못해도 이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선은 내가 이제 그 매수할 의지가 있으면 딱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요 정도 가격이고 요 정도에 이제 나오면은 바로 제가 한번 그 의향이 있으니까 연락을 꼭 달라고. 근데 뭐 그냥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 그 거기에 직접 갈 일이 없어서 잠깐 들렸다가 뭐 얼굴 한번 비치고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꾸준하게 관계를 좀 유지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우리가 금매가 나왔을 때 중개사분들의 그런 이제 심리는 이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팔릴 것 같다는 그런 딱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샀으면은 나중에 그 월세를 그분한테 또 맡겨야 됩니다. 꼭.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을 때 요 사장님한테 팔면은 요거 이제 뭐 매도할 때도 중개수수료 받지만 나중에 월세 그 할 때도 그 이분한테 또 계약도 부탁드리면 그쵸. 계속 네. 관계가 유지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꾸준히 또 그분한테 월세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거래하는 것들도 있지만 웬만큼 이제 뭐 이제 새로 구입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수익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죠. 제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매물 같은 거를 제 관리를 뭐 이제 만약에 그분들을 맡기면서 이런 중개 수수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뭐 어떤 걸 좀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금매로 살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그렇고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사람적인 관계 부분에서 좀 잘 원만하게 해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아파트 내부에 물론 연식이 다 뭐 약간은 뭐 최신 이런 아파트는 아닐 것 같고 네. 구축 매물주 중에서 내가 그런 두 가지 뭐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돼 있는 집이 약간 비싼 집이 있고 그렇죠. 하나도 수리가 안 된 기본 집이 있는데 약간 금매로 나왔다 그러면 층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중에 보통 어떤 걸 선택하시는 저는 편인지? 후자를 항상 선택합니다. 수리를 네네. 하나도 안 된 집 말이죠. 하나도 안 된 집은 저 사실 그걸 선호를 하고요. 네네. 싸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들어간 만큼 비싼 겁니다. 사실 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네. 그래서 화장실도 리모델링 하려면은 뭐 이 전책에도 얘기 나왔던 거는 UBR이라고 해서 그 이제 플라스틱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방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하려면 5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 집이면은 네.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고 일반 그냥 구축 아파트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뭐 타일 덧방을 하더라도 최소 250에서 300원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욕조까지 다 철거를 하려면. 근데 저는 이제 구축을 사서 그 구축 딱 들어가면 화장실이 거의 이제 긴 일자형 그 옛날 세면대예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세면대 먼저 이렇게 다 철거해서 그렇죠. 바꾸고 네. 세면대로 바꾸는 거는 크게 몇 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벽 뚫는 게 좀 그런데 드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벽 뚫는 거 그런 스킬 좀 있으면은 바꾸면 되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욕조 같은 경우는 코팅 해가지고 그 두 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덧방을 안 해도 괜찮고 그리고 정말 좀 뭐 타일 덧방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타일 페인트가 요즘에 잘 나와요. 타일 페인트 같은 경우는 타일 페인트. 그렇죠. 네. 타일에만 이제 그 바르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타일 페인트로 한번 이제 발라 놓으면 한 2년은 그래도 괜찮게 쓸 수 있고 그 정도. 근데 문제는 이제 타일 페인트를 한번 바르게 되면 거기에 나중에 덧방을 못 해요. 다시 철거해야 되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다 이제 뭐 뺏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일 상태가 괜찮고 덧방을 이제 뭐 하기 좀 그렇고 그러면은 페인트로 어느 정도 이제 페인트를 해서 하고 한번 페인트를 바르면은 계속 페인트를 발라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덧방을 할 거면은 아예 그냥 그 덧방을 200만 원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구축을 해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 제가 그걸 즐기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싸게 이제 거래처라고 하기보다는 싸게 파는 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수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저는 리모델링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런 데를 더 오히려 선호를 합니다. 그거는 이면에 제가 그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통제가 또 들어가죠. 제 원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축을 제가 인테리어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축 하나도 안 된 거를 되게 선호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 제 지식이 아닐 수 있는데 월세 같은 경우가 층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우리 전세 같은 걸 주게 되면 로얄층이나 이 저층의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층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층이 별도로 계신지 아니면 나는 저층도 뭐 가격이 싸면 매입하시는 편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뭐 제가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어땠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하는 거는 1층하고 이제 탑층은 제가 뭐 당연히 피하고 근데 그 두 개 층이 제일 싸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제일 싸긴 한데 월세가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월세 내놓은 거 보면 가장 늦게 빠지는 게 1층하고 탑층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산 것도 좋은데 이제 월세 수요자를 이제 찾기가 좀 힘드니까 1층은 아무래도 방범에 취약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동차 매연이 다 문만 열어놓으면 바로 다 1층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기 살았을 때 그러면은 좀 그렇겠죠. 수익률 좋다고 해서 이거 싸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좋겠지. 그 이면에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그렇죠. 내가 거기 살았을 때 내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탑층도 마찬가지로 탑층이 이제 구축이면 오히려 특히나 더 여름에 되게 덥고요. 겨울에 춥고 네. 층간소음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탑층 아니더라도 다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률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저층하고 고층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정말 그리고 월세는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로얄층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3층부터 한 4층부터 이제 꼭대기 바로 아래층까지는 월세 다 똑같습니다. 로얄층이라고 월세가 더 높고 이런 건 없고 동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에 따라서. 네, 입구하고 이제 가까운 그렇죠. 동, 그러니까 모두 다 난양일 때는 예를 들어서 입구하고 가까운 동이 제일 비싸고 그렇죠.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남향이 제일 이제 비싸고 그리고 근데 그게 비싼 차이가 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10% 차이 날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만약 그 앞동이 한 50만 원 정도 되면 뒤에는 한 45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로소득을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모으고 아파트를 매수를 이제 하게 되죠. 바로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몇 년간 계속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참 더디고 지루하고 힘들게 이제 자산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갭 투자가 또 아니기에 여러 채를 또 한 번에 이렇게 막 갭을 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초반에 많이 해서 공격적으로 해서 막 이런 투자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10년 이상 꾸준히 하는 과정 이 속에서 부유한 매물이 이제 늘어나셨고 거기에 따른 월세 수익 또한 점차 늘어나셨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작가님만의 원동력 또 중도에 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나 처음부터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가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직장을 다니는 게 오히려 이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투자를 한번 하고 나서 사실 직장 다니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소형 아파트 사서 인테리어 싹 하고 월세 주고 그러면 한 1, 2년 정도는 진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월세가 잘 들어오면은 그분들 연락할 일도 없고 제가 연락할 일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좋았던 거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실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직장 생활도 그렇죠. 뭔가 이제 해야 될 그 과업이 있고 그런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사실 투자가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투자는 하고 잊어버리는 투자예요. 그래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정말 괜찮은 이제 우량주를 샀으면은 묻어둔다고 하잖아요. 네네. 계속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고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은 투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도 내가 사서 이거를 매도 타이밍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 이걸 신경 써줘야 되는지 그러면 못하죠 사실. 네.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 이제 소형 아파트는 하고 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 지속성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신경 써줘야 되고 그런 게 사실 그런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원룸 다가구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정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전업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게 관리소가 다 있고 웬만한 건 관리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관리비를 내면서 또 이제 거주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장기 순성 충당금은 나중에 제가 이제 줘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만큼 들어가는 그 비용을 다 그 세대가 나눠가지고 장기순손 충당금으로 모아서 아파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속성을 따지자고 하면은 제가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거. 그 이면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만 해도 이제 신경 쓸 게 많아서 투자 이거 하고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뭐 처음부터 목표를 이렇게 막 20채 이상 딱 놓고서는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이 수익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고 그렇게 이렇게 온 것 같고요. 시세 차익형 투자는 사실 그 이면을 보면은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은 정말 내 자산이 확 늘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매도했을 때 매수자가 그거를 사줬을 때 그때 확정되는 게 수익이고요. 그렇죠. 월세 수익형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다음 달부터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1년 동안 지속이 되면 그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시도를 좀 어렵다고 하면은 뭐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한데 본인의 이제 성향이라든가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시세 차익형 투자가 더 잘 맞는 분도 있습니다.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는 시세 차익형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이제 추세에 있다고 하면은 2년 전에 내가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뭐 주말에 잠깐 이렇게 계약하고 잊어버려 있는 거죠. 그렇죠. 2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세가도 올라 있고 매매가 올라 있으면 그거를 팔아서 매도를 하면 또 이제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성향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중도 이제 포기하고 싶거나 뭔가 망설여지면은 뭔가 자기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사람의 투자 원칙, 그러니까 작가님의 경우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내가 이제 소형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월세를 줬을 때 보증금과 이제 월세가 있게 되는데 보증금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증금의 크기와 임차인의 월세 연체율이 반비례한다. 그 사실을 깨닫고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보증금을 500만 원 이하로 낮추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거에 약간 힘들었던 사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증금을 이제 뭐 300만 원도 해보고 500만 원도 해보고 1000만 원도 해보고 2000만 원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보증금에서 이제 그 연체율을 봤을 때는 그 최소 그 하한선이 500만 원이 이제 가장 연체율이 적고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경험적으로 해서 보통은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제일 선호하는 보증금이 1000만 원 정도인데 1000만 원 정도면은 정말 마음 편합니다. 왜냐면은 월세 연체되더라도 1년 정도 소요되는 명도소송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충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부 수리나 뭐 이런 보수할 부분 다 충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꾸로 임차인들도 1000만 원 정도 보증금이 이제 걸리게 되면 보증금을 이제 소진시키지 않기 위해서, 깎이지 않기 위해서 본인들이 또 이제 잘 관리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1000만 원 정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양보를 한다 그러면 500만 원. 예. 이건 이제 경험적으로 그런데, 우선은 500만 원 이하였을 때 연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보증금이 거의 다 소진될 때까지도 못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정도 있었고, 저는 사실 그런 이제 뭐 경험이 있으면 반복하게 놔두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악으로 치닫기 전에 그런 걸 다 이제 어느 정도 대비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야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웬만한 정말 어려운 그런 경험은 사실 크게 있지는 않았고요. 더 집중해서 봤던 부분이 투자 원칙 중에서 내부 수리를 통제할 수 있다. 이제 아마 지난번 인터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감탄하시고 다들 보셨을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또 처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내부 수리를 통제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임대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공실이 발생을 하고, 공실이 발생했을 때 이제 내가 여기에 이 아파트에 좀 더 젊은 층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공인중개사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인테리어 자체를 좀 그렇게 바꾸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제 저는 직장인들 분들을 선호를 하는데, 직장인 분들이 좀 젊은 층이 왔으면 좋겠고,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소득이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런 요즘에 이제 인테리어를 보통은 도배만 그 색감만 좀 잘 하더라도 80% 정도는 정말 집에 대한 그 내부적인 첫인상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좀 주로 사용하는 네이비 뭐 블루라든지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줘가지고 거실을 한쪽을 하고 뭐 방은 이제 그레이 이제 회색으로 해서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반다리형 그 세면대 좀 감각적인 스타일의 세면대 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설거하거나 이러진 않고 코팅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임차인을 제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수익을 대비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도배 장판 정도만 이제 임대인이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그 아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이제 이렇게 53cm짜리 소폭 그 도배지로 도배를 하는데 그게 요즘에 좀 오르긴 했지만 20개들이 한 박스가 한 85,000원 정도? 9만원이 안 해요. 네. 그러면 그 재료비죠. 그거에다가 뭐 풀.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가루풀. 가루풀은 좀 오래 보관할 수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뭐 보통 10만원 정도 돼요. 뭐 그 정도 재료비면은 뭐 집 한 두 채는 할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그럼 한 5만원 정도로 이제 단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지금은 인건비가 올라가지고 제가 도배를 맡긴 게 되게 뭐 오래되긴 했는데 그때만 해도 한 30-40만원 정도 했으니까 요즘 더 올라갔다 그러면 50만원 육박을 하겠죠. 그럼 거의 뭐 10배 수준의 돈을 이제 들여서 하는 거하고 제가 직접 하게 되면은 저희 굉장히 깔끔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그 입주하신 분도 제가 이제 이렇게 도배 다 하고 나서 이제 여쭤봤어요. 근데 도배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분은 제가 이제 물어봤죠. 제가 이제 그 임차 이렇게 직거래로 하면서 그때는 직거래를 했었는데 블로그에 보고 오셔가지고 도배를 어차피 할 거면 색깔을 맞춰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니까 20대 중반이니까 네이비 블루랑 뭐 그레이랑 그리고 화이트랑 어떤 거 좋아하시냐고 이제 물어보고 화이트 원하셔가지고 그걸로 되게 깔끔하게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인테리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임대 사업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 통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직접 다 하고 장판도 마찬가지예요. 장판도 요즘에 뭐 되게 좀 잘 나오고 있어요. 1.8T짜리 모노리움으로 하면은 뭐 미터당 뭐 한 13,000원, 14,000원 이 정도 되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직접 이렇게 재단 끊어와가지고 차에다 승용차지만 다 들어갑니다. 이게 하나에 183cm예요. 그래서 넣고서는 이제 와서 다 깔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되게 즐기는 스타일이고 그걸 하면서도 제가 인테리어나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내가 좀 좋아하는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뭐 쌓인 스트레스나 이런 거를 주말에 그렇게 이제 도배나 장판하면서 좀 날리는 편입니다. 돈도 뭐 벌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뭐 그런 이제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데 작가님은 계속 그 전에도 전문적으로 좀 배우셨고 또 계속 하시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이제 스킬이 또 엄청 많이 늘어셔서 거의 전문가 못지않게 이제 다 된다 말씀이시죠. 유튜브로 배웠습니다. 학원을 다니진 않고 도배 장판은 유튜브로 해도 충분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작가님의 3대 투자 대원칙이라고 나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집중을 하셔서 나온 원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것. 두 번째가 나의 관여 없이 운영이 될 것. 세 번째가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통제력을 갖출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제 가장 1순위가 현금 흐름. 오늘 만약에 구입을 하면은 다음 달부터 월세나 이런 수익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가장 선호하고요. 우선 이 원칙이 우선 중요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시기, 되게 어려운 시기나 아니면은 요 전에 한 1, 2년 전에 자산이 급등하는 시기, 굉장히 자기는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도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바로 잡아주는 건 원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원칙을 무조건 최소한 5년은 이거 끌고 간다. 이 원칙으로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면 이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이 원칙 때문에 자기가 좀 흔들리다가도 다시 바로 서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지속성을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 중요하고 그 뭐
우리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아니니까 더 그게 더 필요한 거예요. 일반 투자자는 원칙을 세워놓고 그거에 맞게 계속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야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지고 제가 이제 세운 원칙은 상황하고 되게 맞게 지금 그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지킬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두 번째 원칙이 나의 관여 없이 운영될 것은 제가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뭐 임대사업으로 보면은 이제 그 특약을 맺거나 뭐 그런 이제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장치를 마련해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고향에 있어서 원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은 아예 사전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관리비는 뭐 아예 안 받거나 내가 이제 아예 최소 수준으로 받을 테니까 임차인분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주시는 걸로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거죠. 관리비를 아예 안 받습니다. 사실 거기는 관리비를 안 받는데도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제 관여 없이 운영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임차인분들이 뭔가 있을 때 그분들이 먼저 손주치하고 나중에 제가 이제 뭐 비용을 드리든가 그런 식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분들 귀책에 있는 거는 그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특약을 맺어놓는 그런 것도 장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관여 없이 운영되는 그런 그 원칙을 세웠고 세 번째 이제 시장 변화 대응은 시장 변화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아까 제가 좀 지향하는 그 투자가 저가 매수, 고가 매도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투자보다는 현금 흐름을 좀 더 키우려면 어느 정도 통제력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통제력이 없으면은 그냥 제 물건을 사주는 매수자한테만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아니면은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통제력 부분이 제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인테리어, 도배 장판, 인테리어 필름, 뭐 그리고 욕조 같은 거 이제 부분 리모델링 제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제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경쟁력도 가질 수 있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같은 임대인인데 여기 A라는 임대인은 이걸 자기가 안 하고 맡겨야 돼요. 그러면은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뭐 수리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이제 끌고 가려고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깔끔하게 해놓고 좀 더 경쟁이 생기죠. 오히려 비용은 줄어드는데 경쟁력이 더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비용이 줄어든 만큼 그걸 가지고 다른 옵션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옆에 집은 에어컨이 없는데 저는 에어컨을 그 아낀 비용으로 에어컨 설치도 하고 거기서 요청하는 뭐 냉장고나 뭐 세탁기나 그런 거를 같은 비용인데 경쟁력도 높아지고 그 이런 뭐 이제 수익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제력을 갖추는 걸 되게 중요시하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계속 지금 뭐 거의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히 전문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꼭 세워야 되고 원칙이 있어야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어요. 이번 책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 보통 사람의 부자 수업이라고 나오거든요.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대한민국 보통 사람 누굽니까? 저죠. 저인데 그 우선은 이제 단어의 뜻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보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 특별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 열등한 것도 아니고 이제 중간 정도. 근데 제가 이제 책에서 말하는 보통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제 뭐 태어나자마자 내가 그 물려받을 재산이나 뭐 그런 이제 금전적인 게 있거나 그런 사람은 사실 보통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저는 이제 이 자본주의를 살기 위해서 저 하나 이 몸뚱이를 가지고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벌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은 자본주의 사회에 태어났을 때 뭔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이 없을 때는 그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은 근로소득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걸 투자하고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보통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말하는 보통 사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 자신이 하나뿐인 그 생산수단인 사람들을 보통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꾸준히 정말 내가 열심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차곡차곡 잘 모아서 열심히 이렇게 작가님 같은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작가님과 같은 부자의 길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저는 이제 제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최소한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가 근로소득을 하지 않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경제적 자유를 저는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그 자유라는 거 자체가 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뭐 마음껏 사거나 가고 싶은 데를 언제든지 가거나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저는 아직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지만 예전하고 좀 다른 생각으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좀 이렇게 많이 자유로워진 거죠. 3월 16일 날 서울에서 북토크 서울 강연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벤트성으로 독자분들한테 이제 질문 하나를 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부의 축적, 그런 걸 방해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50명 정도 이제 오셨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생각했던 답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제가 생각했던 네네. 답은 저희 답이기도 한데, 제가 저의 부를 축적하는 거를 방해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칸에 없음이라고 한 분이라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럼 뭔가 그거는 이제 빈칸에 뭔가 채워야 그렇죠.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을 수도 그렇죠. 있고, 아니면은 없다는 것 자체를 사실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게으름이나 망설임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건 다 어느 정도 다 있죠. 근데 그게 부의 축적이나 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막는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좀 이렇게 뭐 지연시키거나 좀 더디게 만들 뿐인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부의 축적을 이제 달성하는데 뭔가 방해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저처럼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고, 첫 번째는 이제 부자나 부에 대해서 그 오해와 착각에서 좀 벗어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착각.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얻고, 그 기업에서 수익을 얻는 게 또 월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를 하지 않으면은 기업도 만약에 위축되고, 기업이 위축되면 거기서 근로소득을 받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아무래도 이제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너무 지금은 이제 과도하게 소비를 이제 좀 조장하거나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제 소비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효용이 떨어지더라도 감정적으로 소비를 하거나, 그리고 부자라고 하면은 그런 소비를 자유롭게, 뭐 플렉스라고 해서 과시하는 소비,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이제 인식을 잘못하게 해놓은 게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인식에서 이제 벗어난다고 하면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이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그 본인의 가장 맞는 부의 축적의 방법을 찾아서 그걸 꾸준히 지속하면은 분명히 경제적 자유는 이룰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기 이제 앉아있는 제가 증인이기 때문에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막 지식이나 천재성이나 그런 게 없이도 그렇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차곡차곡 시간을 좀, 물론 빨리 이렇게 이루는 부자는 없겠지만, 네. 계속 꾸준히 해나간다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저는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라기보다 저는 이제 현금으로 오면서 월세 수익 때문에 이제 이렇게 경제적 그 자유에 이르게 됐는데, 사실 이거는 부동산에 한정된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연쇄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너무 크게는 아니고 소소하게 해보면서 자기의 내공을 쌓아가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가능성이 엄청 큰 겁니다. 요즘에는 정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스마트 스토어도 그렇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채널이 많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길만 찾으면은, 그리고 그걸 꾸준히 이어나간다고 하면은 분명히 경제적 자유는 이룰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가구나 아파트 월세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소형 아파트나 하고 계신 다가구 건물 이 수익형, 월세 수익형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분들 또는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이나, 아까도 성향 말씀을 해주셨고, 요런 여러 성향이 보신 분들은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있어서 요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요런 당부 말씀도 같이 좀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한테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느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편리함, 안정감, 이런 거를 주면서 저희는 월세를 받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내가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를 이제 고민을 해서 그 가치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뭔가 이제 집수리나 인테리어나 이런 쪽을 관심이 있거나 내가 좀 좋아하면은 굉장히 강점이고요. 근데 그게 해보지 않았더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조금씩 하면서 이 임차인분들한테 가치를 줄 수 있다고 하면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이게 돈벌이나 이런 수익을 떠나가지고
같이 우리가 이제 공감하면 살아가는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좀 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좀 줄 수 있는 그런 베풀 수 있는 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좋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제조업을 보면은 이제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 수익을 늘리면은 당연히 수익이 늘어나고, 근데 제조업을 보면은 수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비용을 줄입니다. 원가 절감. 그래서 뭐 철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를 뭐 플라스틱을 대체한다든지 그런 제조업 업종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어요. 월세 시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지출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테리어나 이런 이제 임대인이 어느 정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외주를 줘서 하게 되면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향후에도 계속 늘어날 구조입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비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재료비는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인건비는 날로 뛰고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에서는 이제 뭔가 본인이 이런 인테리어를 좀 배워서 조금씩 처음부터 저도 이제 도배, 장판, 뭐 이제 화장실 다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방 한 칸부터 시작했어요. 방 한 칸에서도 한 면부터 요 면만 내가 이제 해봐야겠다. 그러다가 방 한 칸 해보자. 그러다가 이제 방도 해보고 천장도 한번 해보자. 천장 하려고 이제 사다리, 우마 사다리 이제 2개 사가지고 해보니까 천장이 되게 오히려 또 빨라요. 쑥쑥쑥쑥 밀고 나가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금방금방 합니다. 천장도 하고, 그러면 화장실도 이제 세면대만 하나만 해볼까? 그 세면대 해보고, 이제 그렇게 차츰 늘려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방향 이제 내가 좀더 늘려나간다. 요렇게 요런 분들, 그런 분들은 도전할 만하고, 뭔가 이제 자기 손으로 이제 만지거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부분은 이제 혼자 다 하고 계신다고는 그런 말 중에서 덥석 겁이 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저거를 도배를 혼자 한다고? 장판을 그걸 다 혼자 하신다고? 뭐 이렇게 막 타일을 혼자, 거기서부터 이미 꺾이는 거죠. 원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근데 말씀을 하신 거는 나도 처음부터 다 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 면 먼저 시작했다는 그 말씀이 아마 용기를 주실 것 같아요. 이게 좀 경험이 쌓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죠? 시간과 경험이. 투자를 또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어렵지만 20대, 30대 분들, 젊은 분들, 이분들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실 것 같아요. 요즘에 또 이런 얘기, 투자를 할 때 그러니까 투자하는 것과 내가 실거주를 막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작가님 생각 어떠신지, 젊은 분들께?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구입했던 그 다가구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우리가 이제 집을 마련을 하고서는 이제 뭐 투자를 하고 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거주하는 집을 이제 투자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피곤해지는 게 많습니다. 저는 예전부터도 그랬고, 내가 거주하는 집은 소비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소비재는 우리가 이제 뭐 낡으면은 뭐 이사를 가거나, 그래서 뭐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집은 낡으면 이제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집을 가지고 내가 거주를 하면서 그 시간의 싸움과 이제 이겨가지고 이 집의 이제 뭐 가치가 올라갔을 때 계속 올라가면서 이제 뭐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이제 전 세대 분들은 정말 집값이 계속 우리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만큼 집값이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이제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진짜로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집을 무조건 이제 거주하는 집을 사서 계속 늘려나가가지고 자산을 축적해야 된다. 근데 거기 맹점이 뭐냐면, 사실 그렇게 해서 늘려나가더라도 그 집을 내가 평생 그 집을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집에서 계속 늘려나가는 건 맞는데, 그렇게 늘려나가면서 내 수익이 이제 벌어들이는 건 없고, 대신에 조금 더 큰 집, 좀 더 비싼 집에 산다는 그 이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그 집을 팔고 그 수익으로 다른 투자를 한다. 좋죠. 대신에 그때까지 공부를 하거나 실제 투자 경험은 사실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상만 계속 다닌 거죠. 좀 더 비싼 집으로 이제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집이 비싸지면 요거 팔고 올라가고. 근데 저는 투자하고 이제 거주하고 분리를 하고, 이제 실거주 아파트는 소비자라고 말씀드린 게 이 기회비용이에요.
그때까지 그냥 계속 이제 이사를 가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것도 분명히 그것도 자산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그거 이외에 그 시간에 내가 좀 낡은 집에 살더라도 그런 그 이제 투자 방향과 능력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도 이제 능력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20, 30대 분들 보면은 만약에 이제 그 친구하고 딱 만났을 때 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럴 것 같아요. 너 요즘 어디 사냐? 그러면은 나 무슨 동에 살아 그러면 얘가 뭐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잘 못했고 지금도 막 그렇게 벌이가 시원찮지 않은데도 어디 산다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이렇게 쫄리는 그 그렇죠. 기분 있죠? 야 진짜 거기 어떻게 살지? 어떻게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좀 저는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 어디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라든가 그 사람의 능력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언젠가부터 알게 모르게 이 아파트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뭐 1급지, 2급지, 3급지 이렇게 급지가 나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 그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재력이라든지 그런 게 유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매달리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계속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만 벗어나도 그 집을 소비자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집이 뭐 여러 채가 있지만 제 거주하는 집 이외에는 다 투자 수익형 이제 부동산으로 보고요. 그리고 거주하는 집은 정말 내가 그냥 뭐 안식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낡은 집에 거주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고 그리고 집을 소비자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투자 그 방향하고 투자 능력을 키워나가는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보통 사람 부자 수업을 홍보를 해드릴 수 있는 또 마지막 시간도 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전작 그 나는 임대인입니다는 약간 부동산 쪽 이제 그 책이었고 요거는 이제 자기개발 쪽 책입니다. 실제 이제 카테고리도 자기개발 쪽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같이 이제 보통 사람도 얼마든지 그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자기에 맞는 투자법을 이제 지속하면은 충분히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영끌이나 비투 하는 이제 우리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리 사회 자체가 좀 이상하게 가는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뭔가 저 나름대로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제 생각이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자기가 지금 이제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당장 이렇게 뭐 처리해야 될 문제가 산적했을 때는 남을 뭐 공감하고 배려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우선 뭐 자기가 먼저 살아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제가 좀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이루고 나서는 뭐 제가 이제 소비 습관이 달라졌다든가 뭐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생각 자체가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남한테 이제 내가 좀 더 베풀 수 있고 줄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런 그 부에 대한 축적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뭐 남들한테 좀 이렇게 줄 수 있으면 그분들이 영끌이나 비투를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뭐 100명 중에 딱 한 분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인생이 어느 정도 방향이 좀 전환이 된다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됐고요. 그런 흔들리지 않고 이제 갈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이제 내면서 지금도 이제 그런 이렇게 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 또 작가님과의 직접 인터뷰를 또 하게도 저도 좀 정말 귀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작가님이 또 준비한 또 이런 이벤트가 또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이거 아마 또 몇 편으로 예전처럼 좀 나눠가지고 업로드를 할 계획이고요. 영상을 잘 봐주시고 또 내가 이번에 이 보통사람 부자 수업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이렇게 다 설명도 내가 왜 받아야 되는지를 이유를 또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댓글을 잘 써주시는 분을 제가 10분을 선정을 해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보통 이제 출판사에서 이렇게 딱 보내주시는데 이번에도 직접 어떻게 직접 또 그 앞에다가 이제 그 앞에다 문구하고 성함하고 써가지고 직접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책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와, 정말 엄청난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 통해 가지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댓글 이벤트 참여도 많이 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상 또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가님의 앞날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